파시의 인문 1. 황정은 떨어지는 중일지도 모르고 이미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지옥에 당도했는지도 모른다. 지옥에 당도하고 말 정도로 나쁜 짓을 했나. 열심히 생각해 보아도 모르겠다. 소소하게 나빴던 적은 있었으나 그 정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면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떨어진다. 아무리 둘러봐도 혼자서 떨어지고 있다.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나쁜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고도 기억조차 해두지 않았으니 그런 면에서 나빴는지도 모르겠다. 복숭아나 사과를 너무 먹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나빴는지도 모른다. 떨어지고 있다. 지옥일까? 이런 것은 지옥일까? 지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있다고 생각한다. 있다, 없다, 있으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지옥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떨어져 내리고 있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으니 세계랄 것도 아닌 세계를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하고 떨어져 내린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지옥에 관해서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일요일 아침마다 전도사가 데리러 왔다. 양복을 입은 그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나를 신의 눈길로 쏘아보았다. 스스로 신의 눈길이라고 믿는 인간의 눈길로 쏘아보았다. 어디 가지나 편협한 인간의 눈길을 쏘아보았다. 편협하기로 말하자면 결국은 신의 눈길이라고 해도 좋을까? 그는 내게 불신과 악덕의 결과로 돌아야 하는 지옥에 관해 설명했다. 타오르는 불길과 그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몸들이라는 색감과 정황에 관한 묘사를 들으며 어딘지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지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스펙터클하거나 요란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지옥이란 생전에 자신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일지도 모른다. 각자가 무서워서 사로잡힌 어떤 것들로 넘쳐나는 세계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엄마, 어떤 사람에게는 굶주림,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들, 어떤 사람에게는 방법도 없이 견뎌야 하는 추위, 어떤 사람에게는 사이렌, 어떤 사람에게는 달걀 속의 뼈, 어떤 사람에게는 편협한 전도사의 눈길에 구현된 신의 눈, 이런 것들이라면 반드시 죽은 뒤 도래하는 것만 아닐 수도 있나. 어느 것이든 밑도 없는 시작으로 끝도 없다. 내게는 야노시의 빗방울의 세계쯤 될까. 야노시와는 봄부터 가을까지 만났다. 봄부터 가을까지 빠짐없이 만났다. 야노시는 은백색 대에 둥글고 맑은 유리를 끼워 넣은 안경을 끼고 타박타박 걸어 다녔다. 다도를 배운 듯 단정한 자세로 앉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가치관이 맞지 않네요라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맞지 않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묻고 싶은 것도 묻지 못하고 헤어졌다. 마시던 차를 다 마시고 찻집 앞에서 조심히 가세요. 인사했다.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은 적 없다.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맞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야노 씨는 잘 있을까? 잘 살아있거나 잘 죽었을까? 살아있다면 다도를 가르치듯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우리는 역시 가치관이 맞지 않네요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하고 있을까? 야노 씨 보고 싶어요. 나 떨어지고 있어요. 무척 쓸쓸하답니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고 거듭말해 나 보면 얼굴이 완고해진다. 거울을 볼 수 없이니 실제로 완고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느낌으로는 상당 부분 완고해준다. 완고한 얼굴을 하고 떨어져 내린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쓸쓸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쓸쓸하고 떨어지고 도무지 견디기 어렵다. 이따금 구름다. 다리를 껴안고 머리를 숙이며 머리와 어깨가 반엔을 그리며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얼마든지 구를 수 있다. 한 번 구른 뒤 구르도록 내버려 두면 한없이 구른다. 대굴대굴 구르며 떨어진다. 차라리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어쩌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은 상승하는 것인데 몸이 몇 차례 뒤집혀 아래 위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상승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든 떠오르든 마지막엔 어딘가에 닿지 않을까.
올바르게 떨어지다 보면 마지막에 무언가에 닿지 않을까. 무언가에 닿도록 올바르게 떨어지자고 생각하며 태굴태굴 구른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완고한 얼굴로 떨어진다. 아마도 이런 얼굴일 것이다. 입을 꼭 다문 얼굴, 말이 졸아붙은 듯한 얼굴. 더는 꿈꾸지 않는 듯하고 실제로 꿈꾸는데 익숙하지 않은 얼굴. 더는 꿈꾸지 않아 나도 보지 않고 남도 보지 않는 얼굴. 전철역에서 그런 얼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겨울 아침이었다. 전날 내린 눈으로 길은 질퍽했고 그날도 흐렸다. 오래전인데다 3년이나 떨어져 내린 시점에 돌이키는 기억이니 날씨 정도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외투를 입고 걷고 있었으니 겨울은 틀림없을 것이다. 가볍고 부드러운 외투 덕분에 조금 열려있구나 생각하며 기분 좋게 걷고 있었다. 역으로 연결된 지하상가로 내려갔을 때 그녀가 다가왔다. 아주머니, 그녀는 녹색 털실로 뜬 가방을 메고 있었다. 가방 아래쪽으로 뜨개질할 때 사용하는 대나무 바늘이 뾰족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매우 완고해 보이는 얼굴로 내게 7번 출구의 방향을 물었다.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외투 덕분에 평소보다 조금 열려 있었던 나는 내 멋대로 웃으며 아주머니의 질문을 듣고 내가 아는 바대로 방향을 설명했다. 아주머니는 묵뚝뚝하게 듣고 있다가 어디라고요? 한 번 더 물었다. 아주머니는 내가 한 번 더 설명하는 방향을 향해 머뭇거리며 서 있다가 문득 올듯한 얼굴을 하고 내 팔을 잡았다. 아가씨 하며 조그맣게 말해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다.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아주머니도 쓸쓸했을까? 평소엔 친절하게 대답해 준 사람도 별로 없어 쓸쓸하게 살고 있었을까?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혼자서 그런 것을 외운 적 있었을까?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얼굴이 완고해질 때까지 외운 적이 있었을까? 완고한 얼굴이 되어버릴 때까지 외우고 외운 적이 있었을까? 그러므로 지금쯤 어딘선가 떨어져 내리고 있지 않을까? 아주머니만의 지옥에서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다름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주머니였을지도 모르겠다. 3년이나 떨어져 내린 동안 기억을 뒤집어 질문과 대답의 위치를 혼자서 바꿔놓았는지도 모르겠다. 바꿔놓은 것을 사실이라고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철역에서 7번 출구를 찾지 못해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빨간 외투를 입은 아가씨에게 방향을 물은 아주머니란 내 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뜻밖의 한 대를 겪고 마음이 갈라져 난생처럼 본 사람의 팔을 쓸어보다가 7번 출구를 향해 허겁지겁 걸어간 사람은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대나무 바늘을 담은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았을까. 걸을 때 어깨를 조금 움직이지 않는 걸음걸이로 걷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입술의 형태로만 입술을 그리는 화장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낮에는 서랍 냄새가 배는 옷을 입고 외출했다가 저녁엔 누구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고는 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 딱딱한 오른쪽 어깨를 누르지 않도록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무심하게 거듭 생각하다가 잠들곤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도 없어서 점차로 완고해지는 얼굴, 듣는 법도 잊고 말하는 법도 잊어서 한 이야기를 똑같은 문장으로 하고 또 하는 아주머니. 그건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다름이 아닌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어쩐지 조그만 느낌이 든다. 끝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떨어지고 있으려니 그런 느낌이 든다. 실제로는 조그맣지 않더라도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허공에 비하면 나 역시 조그맣다. 원자쯤일지도 모르겠다. 양자쯤일지도 모르겠다. 원자가 작을까 양자가 작을까. 원자와 양자는 작다는 것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물질들일까. 어떤가요? 물어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 우주적으로 조그맣지 뭐 라고 우긴다. 해도 뭐라고 할 누군가가 없다. 원자 양자적으로 나는 조그맣다. 조그만 것으로 떨어져 내린다. 어쩌면 이 조그만 건 옆으로 다른 조그만 것이 떨어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함께 떨어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자적으로 조금만 몸의 감각적으로는 옆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멀어서 함께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봐요, 이봐요. 나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괜찮은가요? 괜찮게 떨어지고 있나요? 외롭지 않나요? 이것뿐이다. 수술의 목소리뿐이다.
어디에도 부딪히지 못하고 메아리로 돌아오지도 않는 독빛뿐이다. 혼자서 말하고 있다. 빗방울 같다. 야노시의 빗방울처럼 고요하다.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을 끝없이 낙하하고 있다. 이것저것 기억을 뒤집고 뒤집는다. 3년째 3년을 세며 인간의 지복을 생각한다. 그 밖에 떨어진다. 세 개의 점이 하나씩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편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외롭고 두려운 것도 관성이 되었다. 관성적으로 외롭고 두렵다. 외롭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지루하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어디든 충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년째 떨어지고 있으니 슬슬 어딘가 충돌해도 좋을 것이다. 부서지더라도 충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엔 뭐랄까, 뭐라고 말할까. 고마워요 정도면 친절할까. 친절하게 충돌해 주어서 고마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하고 떨어져 내린다. 언젠가는 어딘가에 닿을 것이라 희망을 품었다가도 이렇게 떨어져서야 가망이 없다는 낙담뿐이다. 누가 없어요? 나와 충돌해줘.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지만 확실히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떨어지는 중에 아래 위가 뒤집혀 볼래는 위쪽인 것을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승 이거 봐. 거듭 말하자 속도가 빨라진다는 느낌이 든다. 낙하보다는 빠른 속도로 떠오른다. 점점 더 빠르게 떠오른다. 빨라지고 빨라지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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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도 빨라지지 않았다. 좀 전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3년 전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농담이 아니다. 떨어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옹기 전 항아리를 주었다. 사금파리인 것처럼 바닥으로부터 한 기통이 드러나 있던 것을 파냈다. 조그맣고 귀여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다. 깨진 데도 없이 온전했다. 부모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가져왔다. 항아리 주었어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재수없다고 말했다. 귀신이 붙는다고 난리였다. 어느 집에서 어떤 것을 봉에 묻어두었을 줄 알고 가져왔느냐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 매도 맞았다. 맞은 것이 분하고 멀쩡한 항아리를 이제와 버릴 수도 없어서 내 방에 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닫고 보니 항아리는 반질반질 빛났다. 나중에 넣어둘 것이 생기면 넣어둬야지. 부모님 뭐라든 나는 항아리를 준 것이 기뻤다. 책상 밑에 넣어두고 발을 그쪽에 두고 잤다. 밤에 그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서쪽에 5개가 있어. 잠결에 눈을 떴으나 항아리 쪽에서 들려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쪽으로는 아기가 조금 틀어진 창이 있었고 창 너머는 사람들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이었다. 사람들의 입 높이로 뚫린 창이라 바깥에서 목소리며 이것저것 들려올 때가 많았다. 상당히 가깝게 들릴 때도 덜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다. 진정하는 말이니 서쪽에 5개가 있다고 누가 말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었다. 잠결이라 눈을 뗐다가 바로 잠들었다. 아침에 항아리는 광택도 그저 그런데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이불을 접어 구석에 쌓아두고 그 주름 속에 항아리를 밀어 넣은 뒤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숙제로 받은 문제 3개를 아침상 곁에서 풀고 달걀 부침에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학교에 갔다.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라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옆자리에 앉은 녀석이 다른 녀석들보다 수십 가지나 많은 물감을 챙겨왔다. 그 녀석은 물감들이 담긴 상자를 책상에 꺼내두고 엄숙하게 그림을 그렸다. 그 속에 꼭 사용해보고 싶은 색이 있어 좀 빌려달라고 말하자 대답이 없었다. 듣지 못한 걸까 싶어 다시 물어도 대답 않고 자기 그림을 그렸다. 싫다거나 안 된다거나 대답이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아주 나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그까짓 자식에게 그까짓 걸 빌려달라고 2번이나 말한 것이 창피해서 눈물이 났다. 저녁엔 밥상 머리에서 쓸데없이 입이 부어있다고 아버지에게 머리를 맞았다. 하루가 이토록 얇고 보니 항아리 같은 것은 아무렇게나 발치기 놓아두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밤에 누군가 말했다. 서쪽에 5개가 있어. 잠들지 않은 잠이라 분명히 들었다. 뒤집어 쓴 이불을 내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깥에서 들어온 가로등 불빛으로 머리맡 벽과 천장 일로가 비스듬하게 붉었다. 나머지 벽들은 어두웠다. 틀림없이 이 벽들 안에서 누군가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바깥을 의심했다.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니 밤이 고요한데 두개골 만한 것이 발치에 솟아 있었다. 설마 저것이 말했을까 싶어 창을 열고 골목을 내다보았다. 안개가 밤 불빛을 흩어놓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안개를 들이마셨다가 코가 젖었다. 안개에서 성냥을 문대는 듯한 냄새가 났다. 창을 닫고 항아리 앞으로 돌아왔다. 항아리가 진했다.
무서워서 잡고 싶진 않았으나 지붕은 잡아서 항아리라는 것을 확인해 두지 못하면 더 무서울 것 같다. 두 손으로 항아리를 잡아보았다. 달랑 들어 올려졌다. 거치고 굵은 알갱이가 박힌 항아리 속을 엄지로 쓸어보았다. 도로 내려놓자 잘강하고 밑바닥에서 항아리가 작게 올렸다. 뭐야 항아리네. 입을 이를 엉금엉금 기어서 누웠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 밤에 항아리가 말했다. 선쪽에 5개가 있어. 이튿날 부모님에게 항아리가 말했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없었다. 또 매를 맞을 것 같았다. 애초에 버리라는 꾸중 들었는데 방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마음이 걸렸다. 이제라도 내다버리자 싶어서 멀쩡한 것을, 그것도 서쪽에 5개가 있다는 등 말할 줄 아는 항아리를 버렸다가 큰일을 당하면 큰일이겠다 생각했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 제자리에 돌려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걸 돌려먹고 항아리를 들고 나섰다. 나는 그것을 옆 동네에서 주었다. 바닥에서 파냈다. 목적이 있어서. 그 동네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사는 게 쓸쓸하고 울적해서 나뭇가지를 벽 따위를 두드리며 무작정 걷다가 거기까지 갔다. 고개를 들고 보니 인적 없이 심란하게 부서진 집들이 즐비한 동네에 홀로 서 있었다. 벽들은 뜯어지거나 터져 있었고 집들은 치열이 고르지 않은 거대한 잎에 베어먹힌 것처럼 들쑥날쑥 부서진 채로 예전에 내부였던 것들을 노출하고 있었다. 뒷다리 한쪽이 기묘하게 짤막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내 기척에 놀라 다 부서진 평상 밑으로 들어갔다. 기다려도 나오지 않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 멸치 같은 게 있다면 불러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며 반파되어거나 이제 막 부서져가는 집들 틈을 돌아다녔다.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뻗어나온 철사를 당겨보기도 하고 그걸 구부리려고 매달려보기도 하고 뭔가 모를 파편을 주워서 빈집에 던져보기도 하며 걷다가 어느 집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모서리가 터져서 천장에 붙은 형광등이며 2층 벽에 걸린 달력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다른 집들보다는 상태가 좋았다. 그 집 마당에 삽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로 들어가 삽질했다. 얼마나 열심히 팠는지 몰랐다. 삽질해 주세요. 누가 내게 당부한 것도 아니었다. 토끼굴로 떨어진 앨리스라는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는 생각으로 나를 마셔요라는 음료를 마시고 나를 먹어요라는 버섯을 한 입 먹어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했다. 말하자면 홀렸다. 불에 홀리는 것처럼 구덩이에 홀렸다. 불과 구덩이엔 그런 점이 있었다. 묘하게 사람을 잡았다. 불과 구덩이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던 어린 시절에도 성냥을 쥐어주면 긋고 삽을 쥐어주면 팠다. 불을 피운다, 땅을 판다 생각하며 피우고 파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생각도 없이 성냥을 긋고 불을 바라보는 것이며 흙을 파서 만들어낸 구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말이다. 삽이 꽂혀 있었으므로 삽질했다. 파내고 파내다 항아리를 발견했다. 사연이 그러했다. 그러한 사연으로 항아리를 발견한 곳에 돌아와 보니 전전날과는 동네 모습이 크게 달랐다. 집들은 모두 사라졌고 땅은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포크레인 2대가 큼직한 주먹을 바닥에 내려두고 쉬는 듯한 모습으로 구석에 서 있었다. 항아리를 들고 그 땅을 한 바퀴 돌았다. 바람이 모래먼지를 이리저리 몰아대고 있었다. 그 바람을 맞고 뺨이 따끔따끔했다. 항아리를 쥔 손에 땀이 뱄다. 이래서야 이 물건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어디를 택해 묻어둔다고 해도 거기가 제 자리인지도 당연히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놓아둔다면 변명의 여지도 없이 버리는 것이 된다. 생각하니 말도 못하게 심란했다. 어머니 말 맞다나 뭐라도 붙었다면 이미 붙은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붙은 것을 떼어내려고 했다가 뭔가 더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 붙으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하며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항아리는 도로 방에 두었다. 항아리는 내내 방에 있었다. 서쪽에 5개가 있다고 자주 말했다. 말이 들려본 다른 일이 없었으므로 서쪽에 5개가 있다고 말하는 항아리가 있는 방에서도 나는 잘 잤다. 항아리는 깊이 숨겨두었다. 밤에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한밤에 물 마시러 가던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 방에 들여보았다고 하며 그렇게 묻고 가는 일이 생긴 뒤로는 더 깊이 숨겨두었다. 더 두꺼운 이불 주름에 숨기거나 책상 밑으로 더 깊숙이 밀어두거나 선반에 쌓아둔 잡독사니 뒤편에 숨겼다. 어느 날 옷장 구석으로 옮겨두라고 항아리를 꺼냈다. 가 전에 보지 못한 주름 2개를 발견했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로로 나란하게 잡힌 가느다란 주름이었다. 이런 게 있었나 생각하고는 말았다. 무릎 담요로 항아리를 덮어서 한동안 옷장 구석에 놓아두었다. 옷장 속에서 항아리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닷새나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서쪽에 5개가 있어라고 말했다. 옷장 속이라서 그 소리는 다른 때보다 매겁고 답답하게 들려왔다.
그건 또 그것대로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어쩌다 들춰보면 가느다란 주름 같은 것이 전보다도 그전보다도 훨씬 깊어져 있었다. 그게 꼭 눈꺼풀 같았다. 이 항아리라는 것이 두개골처럼 둥근 모양이고 보니 그 위치에 가로로 길쭉한 두줄 주름이란 영락없는 사람의 감은 눈처럼 보였다. 난 항아리를 꺼내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눈이 점점 더 깊어져 어느 날 열리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고 생각했다. 치워버리고 싶었다. 그저 말하는 것뿐이라면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눈마저 열린 항아리라면 사정이 달랐다. 치워버리자고 마음먹었다. 식구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내게도 보이지 않을 장소로 고민했다. 머리가 좋았다.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집은 시장 막다른 곳에 있는 단층 건물이었다. 시장을 향한 방향으로는 아버지의 두부 가게가 있었고 두부 가게 안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가족이 먹고 자며 살았다.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모퉁이를 돌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눈과 귀를 막고 사가서 발을 디디면 컹컹 소리를 내는 낡은 계단이었다. 항아리를 들고 그 계단을 올라갔다. 잡동사니들이 젖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놓여 있었다. 나중에 쓰려는 생각으로 누군가 올려두었거나 좀처럼 쓸 일이 없어 까맣게 잊힌 물건들 틈에 항아리를 놓아두었다. 담요로 말고 비닐 가방에 넣어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잘 놓아두었다. 방으로 돌아오니 한결 좋았다. 서쪽에 5개가 있다고 말하는 항아리가 내 머리 위에 있거나 말거나 일단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잘 잤다. 겨울이었다. 한밤에 톡 터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일어났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전날에도 그 전날에도 눈은 내렸다. 낮이고 밤이고 내려도 조금만 비탈진 곳에서도 차들이 지그재그로 흘러내리고 사람들은 푹푹 넘어졌다. 치우지도 못하고 길가로 밀어둔 눈이 뚝처럼 쌓였는데도 아직도 모자라서 아직아직 하듯 큼직한 눈송이가 떨어지던 겨울이었다. 눈에선 불결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내게 눈을 머리에 맞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두 번째 손가락을 똑바로 펴서 머리 위를 가리켜 보았다. 저 위에 뭔가가 있어서 눈이 그걸 품고 내린다는 말이었다. 그 독한 눈을 맞고 머리가 벗겨지거나 장차 못생긴 아이를 가지게 되어도 자기는 모른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는 눈을 만지고 다녔다. 간 내린 눈은 별다른 찰기도 없이 손바닥에서 부서졌다. 눈이라기보다는 가늘게 빻은 소금을 만지는 듯했다. 종일 눈을 만지고 받고 돌아온 날엔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반찬에 밥을 맛있게 먹고 일찍 잠들었다. 그런 밤이었다. 분명히 들었다. 독 터지는 소리 같은 것은 태어나 들어본 적이 없어도 단번에 알았다. 두껍고 단단하고 속이 온통 빈 것이 터지는 소리였으니 틀림없는 그 소리였다. 자다 말고 툭 떨어진 것처럼 놀라서 천장을 올렸다 보았다. 귀가 뜨겁고 손가락 마디와 입속이 다 두근거렸다. 한 계절 전에 옥상에 올려뒀던 항아리가 분명하게 떠올랐다. 이불을 밀어내고 마루로 나갔다. 안방을 슬쩍 들여다보니 부모님은 잠들어 있었다. 워낙 크게 들려서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듣고 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곁이고 밤에도 들려오는 것이 많은 동네라 별다른 반응 없이 자는 듯했다. 흩옷 차림으로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차갑고 고요했다. 밤이 이상하게 밝아 올려다보니 달이 둥글고 컸다. 달빛을 받고 곳곳에 눈 무더기가 빛났다. 눈은 그쳐 있었다. 발 디딜 곳이 사라진 철제 계단에서 눈을 썰어내며 옥상을 올라갔다. 잡동사니들은 모두 눈에 잠겨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 두꺼운 눈으로 덮여 모서리들이 사라지고 눈바닥에 솟다만 유령들처럼 완만한 눈떡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다. 정강이로 눈을 쓸며 다가가서 눈을 봤다. 맨발에 슬리퍼만 신었기 때문에 발은 진작 젖었고 곧 무릎 위쪽도 젖었다. 항아리를 둔 곳이 잘 짐작되지 않았다. 눈을 허물어대고 만들어낸 틈으로 보이는 잡동사니들은 이전에 봤을 때보다 더 더러워 보였다. 그 틈을 헤집다가 항아리 꾸러미를 끄집어냈다. 터져서 조그맣고 흩어졌다면 딱히 형태가 없을 텐데 아직 둥글었다. 어쩌면 터진 것은 아니고 금이 갔는지도 몰랐다. 눈에 곱은 손으로 겉을 만져보아서는 잘 알 수 없었다. 덜덜 떨며 방으로 돌아와 꾸러미를 펼쳤다. 항아리는 멀쩡했다. 멀쩡해 보이지는 않는 얼굴의 형태를 이루고 멀쩡했다. 겨울 동안 툭 붉어진 눈꺼풀을 갖추고 일그러진 콧구멍이 뚫린 납작한 코를 갖추고 작게 벌어진 입도 갖춰서 대강이 남아 얼굴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몸에 힘이 좀 풀려 항아리로부터 물러나 앉았다. 가슴 앞에 무릎을 세우고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전에 저런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예전에 사촌 누이들을
어떤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뭘 보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보니 피부를 제거해서 근육과 뼈를 드러낸 시체들을 전시한 전시였다. 나를 거기까지 데려간 사촌 누이들은 너무 어린 아이는 2층 관람을 할 수 없으므로 너는 토끼를 보고 있으라며 나를 1층에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토끼를 들여다보았다. 털도 살도 뼈도 없는 토끼였다. 인맥처럼 퍼져나간 혈관으로만 기묘하게 토끼의 모습을 갖춘 그 빨간 토끼는 유리상자 속에서 앞발을 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1층을 돌아보고 다시 토끼 앞으로 돌아왔을 때 2층에 올라갔던 누이들이 얼떨떨한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돌아오는 길에 만두를 먹었다. 가장 어린 누이는 만두집을 나서자마자 먹은 만두를 토했다. 나는 그 얄궂은 전시회에서 본 어떤 얼굴을 생각하느라고 메스꺼울 틈도 없었다. 토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이한 아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마가 너무 불룩하거나 머리 자체가 너무 불룩하거나 장이 배 밖으로 동글동글하게 노출된 아기들이 탯줄 달린 채로 노르스름한 용액에 잠겨 있었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들이 무언가에 시달리느라고 늙은이들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건 그거와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괴로웠다. 겨울 내내 5개가 있다고 혼자 말하고 있었을까? 나는 항아리를 담요로 덮어 발치에 놓아두었다. 그 밤에 항아리는 말했다. 서쪽에 5개가 있어. 알겠어라고 생각했다. 가서 보자. 서쪽에 뭐가 5개나 있다는 건지 어디 보자 가보자 하고 이튿날 항아리를 옆쪽에 끼고 방을 나섰다. 마루에서 팔을 까며 드라마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항아리를 든 나를 보고 말했다. 그게 뭐냐? 항아리요. 아니 그게 뭐냐? 항아리요. 남의 집 항아리가 왜 내 집에 있냐? 나는 어머니에게서 더는 틈을 주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골목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으나 시장이며 큰 길엔 가방까지에 눈이 치워져 있었다. 검게 물든 눈을 실은 트럭 2대가 갈림길에서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해 미적거리고 있었다. 트럭에 막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차들이 짜증스럽다는 듯 경적을 울렸다. 눈을 퍼낸 길은 전보다 더 산만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갈림길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난 비탈을 올려다보았다. 막상 집을 나섰으나 서쪽이 어딘지 잘 알 수 없었다. 서쪽을 물어보려고 아버지의 얼굴이 팽창하는 듯 보였다. 서쪽을 물어보려고 아버지의 두부 가게에 들렀다. 아버지는 두유를 삶고 있었다. 두유 삶을 때 입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뜨거운 두유를 젓고 있었다. 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쐬고 있는 아버지 얼굴이 팽창하는 듯 보였다.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버지는 오냐 하고 대답했다. 서쪽이 어디예요? 서쪽은 왜 가보려고요? 서쪽에 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헛짓하지 말고 숙제나 해라. 뭐라고요? 숙제 말이다. 숙제 없냐? 아버지는 모른다. 내 마음도 모르고 항아리의 사정도 모르면서 숙제나 독촉한다.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찌푸리고 두부 가게를 나왔다. 터벅터벅 갔다가 시장 반대편 끝에 다다라서 나침판을 떠올리고 문구점으로 들어갔다. 문구점을 지키는 노인이 딱딱한 고무판을 덧댄 계산대 뒤편에 앉아있다가 나침판을 내주었다. 나는 그가 분천만한 마분지 상자를 꺼내 마른 걸레로 먼지를 닦고 상자를 열어서 안에 것을 꺼낸 뒤 상자는 버리고 이번엔 안에 것을 닦아 계산대 너머로 내미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침판을 들었다. 바늘이 너무 가벼워 보였다. 중심 부분은 녹슨 듯했다. 제대로 될까요? 라고 물어도 문방구 노인은 아무 대답이 없이 낡은 필기구 너머로 내 얼굴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문방구를 나서서 나침판을 몇 번 흔들어 보았다. 바늘이 빨간 쪽이 매번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S가 남쪽이고 N이 북쪽이라고 왼쪽을 서쪽으로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파악했다. 서쪽으로 움직였다. 서쪽으로 곧장 이동해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도로로 길이 끊기거나 건물에 막히는 등 직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빈번하게 우회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별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건물 외벽을 따라 남서 방향으로 둥글게 돌아갔다. 서쪽으로 약간 직진해 간 곳에서 또다시 도로를 만나 남쪽 방향으로 몇 미터 내려간 뒤 서쪽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나침반을 손에 쥐고 사람들 틈을 걸었다. 항아리는 양쪽 옆구리에 번갈아 가며 끼고 있다가 두 팔이 아플 때쯤 머리에 얹었다. 그 편이 안정감 있게 무게를 버티는 게 좋았다. 기묘한 것을 머리에 이고 걷는데도 유심히 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개는 항아리쯤 익숙하게 보아온 것처럼 곁을 지나갔다. 그나저나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 걸까? 항아리가 말한 서쪽이란 어디쯤일까? 걸어서 오늘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일까? 걷는 것엔 자신이 있었다. 자신이랄 것도 없이 매일 하는 동작이자 놀이이므로 걷다가 지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머리에 항아리를 인 채로 끝을 짐작할 수 없이 걷다 보니 점차로 생각이 많아지고 피곤하고 배고팠다. 여기에 다다라서 조그만 우동가게를 발견하고 들어갔다. 벽을 따라 좁고 긴 나무 탁자를 박아서 손님들이 벽을 바라보며 우동을 먹도록 해둔 가게였다. 눈물과 간장 냄새가 진했다.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건강해 보이는 노인이 기운차게 우동을 말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벽 쪽으로는 자리가 없었으므로 부엌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탁자에 항아리를 내려두었다. 메뉴에 적힌 음식값을 찬찬히 살펴보고 기본 우동과 주먹밥을 주문했다. 우동가게 노인이 내 몫의 우동을 말며 항아리를 흘끔 보았다. 기름을 묻혀 반질반질해진 손으로 솥에서 밥을 떠서 뭉치며 다시 한번 보았다. 나는 우동과 주먹밥을 받아 천천히 먹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사람이 되어서 있어도 혼자 우동을 먹는 사람들이라 그릇을 달각대며 음식을 먹는 소리라거나 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 말고는 달리 들려오는 것도 없었다. 구석자리에서 가방을 끌어안고 있던 남자가 우동을 다 먹고 일어났다. 그 뒤로 벽 쪽에 앉았던 손님들이 차례로 빠져나가 가게가 더 한산해졌다. 우동가게 노인이 탁자 저편에서 무언가를 탁탁 썰고 행주로 손을 닦은 뒤 내게 말했다. 그런데 꼬마야, 너 가진 게 뭐냐? 탁자에 뭘 얹어둔 거냐? 항아리요, 내 거냐? 주웠어요라고 대답하자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길에서 항아리 같은 걸 주워선 안 되지라면서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항아리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우동 가게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서 소고기 주먹밥 5개 포장을 주문했다. 노인은 활기찬 얼굴로 돌아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주 들르는 손님인 듯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인다느니 감사 기간이라 죽을 맛이라느니 말을 건네고 받으면서 주먹밥 포장을 마친 뒤 친근하고도 깍듯하게 손님을 보내고 나서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꼬마야, 그 항아리 끔찍하게도 생겼구나. 너 그런 몰골의 항아리 같은 것만 유심히 보고 있다가는 뒤처진다. 사람이 매사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못 쓰게 된다.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너 아냐? 변변한 직장도 없이 돈도 못 벌고 비웃음 당하고 사랑구실 못된 친척들에게 무시당한다. 너 그런 어른 되고 싶으냐? 항아리 같은 것을 따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런 거 말고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이냐. 내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는 온갖 난리에 살기가 어려웠어도 지금 말이다. 터널도 파고 지하철도 뚫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서 이 나라가 벌써 선진국 아니냐. 이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인생이 모자라거늘 하물며 꼬마가 말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어디 내버려라.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왜 없어? 버리자고 마음먹으면 버리면 거기가 버릴 때 되는 거지. 여기서 나가는 대로 아무데나 버리고 꼬마는 집에 가라. 집에 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노인은 탁자 아래쪽에서 다듬은 파를 한 움큼 올려 썰기 시작한다. 신선한 파 냄새를 풍기며 탁탁탁 파를 썰다가 이따가 도마에서 뭔가를 집어 카운터에 올려두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항아리였다. 오른손으로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반들반들한 검은색을 띠고 한쪽으로 조금 주저앉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며 지켜보는 동안에 2개를 더 올려 순식간에 셋이 되었다. 노인은 모양도 크기도 조금씩 다른 항아리 셋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팔을 쓸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서자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운차게 말했다. 우둔가게로부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다시 나침판을 들여다보았다. 바늘의 빨간 쪽이 흔들거리며 맥없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왼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움직였다. 해질 무렵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렀다. 눈을 걷어내고 나무 물기가 얇게 얼어붙어 바닥이 미끄러웠다. 그냥 걸어도 조심스러운 길을 항아리를 인 채로 걸으려니 더욱 걸음이 짧아졌다. 종종 걷다가 모퉁이에서 가칠가칠한 흙을 밟았다. 바닥에 깔린 벽돌을 파내고 새로운 벽돌을 까는 중이었다. 바닥에서 드러낸 벽돌 무더기와 이제부터 바닥에 박을 벽돌 무더기들 틈에서 연두색 작업복 입은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겨울이나 봄이 되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그 흔한 광경 속에 얼핏 기묘한 것이 있어 유심히 보았다. 인부들은 모두 딱정몰래 등딱지처럼 검고 반짝거리는
방구형의 체형 없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러 번 접은 소매와 바짓단에 눈 녹은 물과 흙이 엉켜 있었다. 대부분은 흙을 파내 우묵하게 꺼진 바닥에서 삽으로 흙을 다지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둔 구덩이 근처에 자루가 몇 개 쌓여 있고 인부 한 명이 그 위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의 엉덩이 밑에서 자루 주둥이가 벌어져 안에 든 것 중 일부가 바깥으로 굴러나와 있었다. 항아리였다. 얼핏 봐서는 항아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항아리였다. 구덩이 바깥에서 작업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던 인부가 됐다라고 외치자 자루에 앉아 있던 인부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구덩이 가장 자리까지 자루를 질질 끌고 가서 자두 주둥이를 벌려 안에 든 것을 쏟아냈다. 내 머리에 얹은 것보다 크거나 작은 항아리들이 우르르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인부들이 그 위에 흙을 붓고 삽으로 다졌다. 그런 방법으로 한 겹이 완성된 뒤엔 같은 작업이 반복되었다. 한 겹 한 겹 항아리를 붓고 흙을 붓고 삽으로 다져서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옹기들이다 하며 마지막 자루를 처분으로 하고 있었다. 나는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아파트 단지를 순환하는 버스를 피해 한쪽으로 섰다. 구덩이가 사라져 마침내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인부들 중 하나가 피곤한 듯 삽에 기대고 이쪽으로 왔다. 뭘 보냐? 그가 나를 보고 말했다. 뭘 보냐 꼬마. 서둘러 그 자리를 뜨려는데 잠깐 하며 그가 삽을 끌고 다가왔다. 너 옹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리 내라. 내 건데요. 어디 보자. 그가 내미는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났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 보도에 깔린 벽돌 틈에 삽을 박더니 삽에 몸을 기대고 이쪽을 유심히 보았다. 너 그거 안 묻을 거냐? 안 묻을 건데요. 도저히? 네. 아무래도? 네. 야, 너 그거구나. 그거요? 너 같은 꼬맹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남자는 삽을 바닥에서 뽑아내 그걸 끌며 천천히 내 주변을 돌았다. 어쨌든 옹기는 맡기고 꼬맹인가라. 우리가 묻어주마. 우린 이 일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으니 내일도 할 거다. 전문가들이란 말이다. 지금이라면 아직 묻을 수 있다. 자리가 있다. 언제나 있다. 어떻게 있느냐? 집안이 가라앉는다. 옹기란 무겁잖아. 반년쯤 지나면 이전에 묻은 옹기가 가라앉아 자리가 난다. 덕분에 우린 계속 묻는다. 어제도 묻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그렇게 묻어서 뭐 난리 난 적 있냐? 이렇게 묻고도 세상은 멀쩡하다. 당장 어떻게 되는 일 없다. 어떻게 하며 그가 뒤쪽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이제 그거 묻을까? 나는 달아났다. 그로부터 한참 멀어져서도 달렸다. 잘갈잘갈 항아리가 울리고 주머니에 든 동전이 울리고 나침판이 울렸다. 항아리란 어디에나 있다. 내가 주운 것이 채초는 아니고 채우도 아니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이 이 땅 밑에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펑펑 구멍이 뚫리는 듯했다. 덤프트럭이 바짝 내 곁을 지나가자 지면이 흔들렸다.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사방을 둘러보고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는 걸 깨달았다. 숨을 급하게 쉬어서 어깨가 뻐근했다.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기온이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노출된 얼굴이면 목이 시렸다. 항아리를 진 손은 터질 것처럼 마렸다가 금세 감각을 잃었다. 입이 얼어서 익힘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나침판은 주머니에 두고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쯤 오고 보니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쪽이다. 멀지 않다. 길은 조금씩 오르막이었다. 이런 비탈에 어떻게 지었을까 싶은 아파트와 빌라들 사이로 난 길을 걸어서 인적이 드문 언덕을 올랐다. 아스팔트를 바른 길이 끊기고 가로등도 틈매졌다. 눈이 단단하게 나무 모퉁이를 자박자박 걸어 그 길을 마저 오르니 절벽이었다. 더는 갈 곳이 없었다. 끄트머리에서 바닷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절벽 면을 굽어보았다. 산의 절반을 반듯하게 깎아내 밤속에서도 주홍색 절단면을 분간할 수 있었다. 아래쪽으로 내가 올라온 길이 보였다. 절벽 저편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파랗고 노랗고 분홍이고 흰 불빛들이 방금 깨진 유리처럼 빛났다. 아름답고 차갑고 무관해 보였다. 비교적 마른 자리를 골라 절벽 끝에 앉았다. 항아리는 곁에 내리고 도시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항아리는 서쪽에 5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여기가 거기인 것이다. 이미 당도했으므로 더는 서쪽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냐?
그렇게 물어도 물질인 척 항아리는 말이 없었다. 멀리서 발사한 총성처럼 톡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방 다음 것이 들려왔다. 별빛보다도 눈부신 불빛들이 삐걱거리며 주저앉고 있었다.